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 진성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과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올렸거든요. 어떠신가요? 어떤 분이 제가 머리를 맨날 내리고 다니니까 원장님 머리 내리는 것보다 머리 이렇게 옆으로 올리는 게 훨씬 나은데요. 라는 팁을 듣고서 드디어 오늘 제가 머리를 한번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 비흡연자의 폐암은 실제 얼마나 왜 일어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폐암은 호흡기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 국민들, 우리 인류의 최대의 숙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폐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 또한 폐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아는 상식은 폐암은 담배 피는 사람한테만 걸리는 거 아닌가?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뭐 나는 폐암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알았던 상식이 한 20년 전까지는 그랬죠. 20년 전까지의 폐암은 거의 다가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폐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히 최근에는 나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담배를 덜 피시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비흡연자의 폐암뿐만이 아니고요. 여성분들의 폐암이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는 폐암의 강력한 유발 요소이죠. 그렇지만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리는 이 시대에 그럼 도대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폐암에 왜 걸리고 담배를 안 피는데 폐암에 얼마나 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고 나는 담배를 안 피는 비흡연자지만 폐암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써놨죠. 폐암인데 다른 폐암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폐암은 맞습니다. 이 비흡연자의 폐암도 폐암은 맞는데 이게 흡연자의 폐암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폐암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역학도 다르고 분자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의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방침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흡연자의 폐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이 왜 중요하냐? 폐암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암들 중에서 암 사망률 1위의 암입니다. 2년 전부터 사망률 1위가 아니고요. 5년 전부터 사망률 1위가 아니고요. 무려 20년 전부터 암 중에서 사망률 1위의 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암이 사망률 1위의 암인 것은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통적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 통계입니다. 미국의 암 환자들도 폐암 사망률이 1위이고요. 영국의 암 환자들 중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1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폐암이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큰 과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폐암이라는 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왜 사망률, 여러 가지 다양한 암 중에서 걸리게 되면
제일 많이 죽는 암이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폐암도 우리가 일찍 발견하면 모든 암이 그렇듯이 조기에 빨리 발견하면 폐암의 사망률도 낮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의 가장 큰 문제는 일찍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게 그 사실이 있습니다. 즉, 조기에 빨리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암 자체, 폐암 자체가 갖고 있는 분자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암 자체는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갑상선 암의 자체의 성질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갑상선 암 중에서 메듈라리 캔서라고 해서 수질암은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갑상선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필라리 CA, 유두암은 성질이 아주 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 공격도 하는 빈도가 적고 암 자체가 얌전한 암입니다. 그런데 이 폐암은 아주 공격적으로 다른 장기, 특히 뇌로도 가고요. 여자분들 유방으로도 가고 다른 장기로 막 뼈로도 가고 다른 장기를 막 공격하는 그런 암 자체가 아주 공격적인 암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폐암이 발생하는 위치가 여러분 폐하고 뭐가 가까이 있죠? 폐는 심장과 붙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심혈관계라고 하듯이 폐라는 것은 심장하고도 가까이 있고 우리 몸속을 지나가는 큰 혈관들, 대동맥, 이렇게 큰 혈관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이 발생하는 위치가 큰 혈관이나 심장과 붙어 있다면 그것을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을 해도 근치적으로 완전히 깔끔하게 수술하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발견하기가 힘들고 폐암 자체의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그리고 해부학적 위치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폐암의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엑스레이가 한 장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단순 사진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찍는 그런 그냥 엑스레이, 단순 엑스레이거든요. 자, 이쪽이 오른쪽 폐고요. 이쪽이 왼쪽 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얗게 지나가는 것은 갈비뼈고요. 요게 심장입니다. 자, 이 엑스레이는 정상입니다. 정상. 자,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가슴이 불편해요 하면은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근데 엑스레이 소견이 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옛날에는 거의 한 40년 전입니다. 한 40년 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상입니다 하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40년 전에. 그런데 2026년 현재에는 환자분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렇게 엑스레이가 별 이상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냥 약만 드릴게요. 약 드시고 뭐 6개월 있다 한번 와보세요. 라든지 엑스레이가 정상이니까 괜찮으세요 하고 환자를 안심시키다든지 이렇게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이 만일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환자에게 크나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진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엑스레이는 완전히 정상인데 환자에게 검사를 더 권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환자와 의사의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아주 가끔 가다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내가 왜 또 CT를 찍어야 돼? 내가 왜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돼? 이건 병원이 과잉하게 뭐 병원이 돈 벌라고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시고 보시는 분들도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이거는 필요해서 하는 검사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환자분이 좀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고 쭈삣쭈삣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도 흉부 CT를 권고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 선생님은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CT를 제가 찍자고 해서 CT를 찍었습니다. 이 CT는 저설량 CT를 찍었어요. 여기가 이제 저설량 CT를 찍었는데 제가 여기 박스를 해놨죠. 여기 CT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간유리 음영, GGO 음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라운드 그래스 오피어런스에서 GGO 음영이 뭐냐면 약간 간유리 같다. 그러니까 간유리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유리잔에 그 모래를 이렇게 넣었을 때 좀 불투명해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딴 데는 CT를 찍으면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정상인데요. 여기는 뭐가 희미한 게 있습니다. 희미한 음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고요. 이런 간유리 음영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엑스레이에서는 도저히 발견이 안 됩니다. 도저히 발견이 안 돼요. 간유리 음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저설량 CT를 찍어야지 이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유리 음영이 발견이 됐어요. 이 간유리 음영을 딱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느꼈던 임프레션, 이 환자 이게 뭘까? 간유리 음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느꼈던 그 임프레션은 혹시나 이것이 나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간유리 음영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이제 호흡기내과 본과 전문이니까요. 그러면 환자분한테 한 1cm 정도 되는 간유리 음영이 지금 보이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50% 정도는 폐암 같아요. 폐암 중에서도 아데노시에이 선암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당장에 수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50% 정도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전문가가 볼 때 50% 정도는 암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수술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50% 정도의 가능성이니까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찍어서 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의학은 통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통계적으로 여기서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암이 의심이 되니 수술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의 확률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50% 뭐 동전 던져서 앞면 뒷면 나오는 확률 가지고 환자에게 수술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오버 다이아고노시스, 과잉 진단이 될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게 암이 아닐 때는 환자는 괜히 수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 지식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저 GGO 음영을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렸다고 했을 때 선암이라는 것이 폐의 소세포 폐암처럼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 그러면 이것도 의사한테 큰 부담이죠.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암이 빨리 자라니까. 그런데 저렇게 GGO 음영으로 보이는 폐의 선암은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이 말은 1년이 지나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도 환자한테는 아무런 결과의 차이가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기본적인 과학적 전제와 통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CT를 다시 한번 찍어서 비교해 보고 그때 모양이 커지거나 그때 모양의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권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저만의 원칙이 아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프린시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이런 1cm 정도의 지지요 음영이 보였을 때 이거를 모두 다 수술하라고 한다면 50%의 환자는 폐암이 아닌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환자의 개인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료비 전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데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1년 2개월 있다가 이제 똑같이 저설량 CT를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사이즈가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크기가 막 2cm, 3cm로 커진 건 아니고요. 약 0.3cm 직경이 아주 조금 커진 거죠. 1년 2개월 만에. 자, 크기가 커졌고 두 번째 안 좋은 시그널, 안 좋은 신호는요. 얘네들이 모양이 변했어요. 여기 1년 전에는 모양이 그냥 예쁘게 동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동전처럼 동그랬는데 여기서는 모양이 약간 일그러졌어요. 뾰족 약간 변형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계적 유의성에 의해서 말씀드렸죠. 아, 이런 경우에는 폐의 선암일 확률이 9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수술을 권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상하네요. 보통은 암은 확진을 하고 수술을 권고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지금 확진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여러분께. 뭐가 빠졌죠? 조직 검사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지요 음영에서의 조직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지지요 음영을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만약에 조금 더 이 기관지 가까이 쪽에 분포를 했다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환자는 약간 폐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폐 밖에서 긴 바늘을 찔러 가지고 여기서 검체를 얻어서 하는 조직 검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요, 간유리 음영의 가장 좀 조직 검사로서의 한계가 뭐냐면요. 이게 조직을 찔러서 이거를 얻어내도 세포 일부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이제 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아니, 조직 검사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암세포가 나오면 아무런 고민 없이 수술합시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긴 바늘로 찔러가지고 세포를 이렇게 얻었는데 거기에서 암세포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자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건가요?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암세포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수술을 합시다 하면은 환자 입장은 더 황당하죠. 아니,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안 보이는데 왜 수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환자는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요라는 음영은 굉장히 독특하지만 우리가 모든 암의 원칙은 조직을 얻고 그 조직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유리 음영의 경우에는 CT 모양의 변화, 크기의 변화, 성상의 변화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끔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나 지인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안타깝겠지만 만약에 간유리 음영이 있는데 CT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확인해 봤더니 좀 암이 의심된다고 수술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거 그 병원에서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조언을 여러분들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저희 병원 케이스는 더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심한 가래가 엄청나게 많은 환자분이었거든요. 끊임없는 가래가 계속 나와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셨는데 가래 치료가 안 되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 엑스레이 정상이에요. 엑스레이가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제 여러분은 이건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해서 폐나 기관지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 그러면 엑스레이를 왜 찍어? 그렇잖아요. 제가 환자분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엑스레이는 비정상이면 문제가 있고 정상이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병원 가서 엑스레이는 왜 찍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타당한 생각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안 보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만성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필요한 검사고요. 두 번째, 폐렴 같은 경우에도 엑스레이에서 100%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흉막이 찢어지는 기흉 같은 것도 우리가 엑스레이만 찍어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쓸데없는 검사야. 엑스레이는 할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엑스레이를 왜 찍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엑스레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수를 배워서 산수를 배울 때 우리가 구구단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2일은 2, 2는 4 이렇게 구구단을 배우듯이 엑스레이는 기침하는 환자나 호흡기 환자 증상으로 왔을 때 그냥 아주 기본적인 당연히 찍어봐야 되는 검사입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한 엑스레이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비싼 검사라면 사실은 엑스레이를 그렇게 찍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엑스레이가 이 비용이 얼마냐면요. 환자분이 내는 비용은 엑스레이 한 번 찍으면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내는 비용은 4,000원이에요. 4,000원. 예, 4,000원이고 미국은 4만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10분의 1 가격입니다. 비용도 비싸지가 않죠.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실 방사선 문제, 방사선도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도 이렇게 밖에 나왔지만 외부에 나왔으면 무조건 방사선,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방사선에도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방사선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한 장 찍는데 무슨 내가 방사선 피폭을 걱정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반드시 찍어보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엑스레이가 정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기관지 내시경을 한 소견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바로 요 정도 되는 어퍼트라키아, 대기도입니다. 대기도. 기관지가 기도로 이렇게 대기도로 내려오다가 가슴 부위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지고 27가지 가지로 나누어서 내려가는데요. 이 환자분은 가래가 꽉 막고 있었거든요. 그 가래를 다 제거하고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거 숨을 못 쉬죠. 가래가 처음에는 저도 가래가 너무 많으니까 숨을 못 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래를 다 제거하고 보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 종양이에요, 종양. 종양의 기도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각한 사기폐암이었습니다. 자, 사기폐암도 여러분, 기도에 생기는 사기폐암은 엑스레이에 안 보여요. 폐의 가장자리에 생기는 폐암은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었을 때요. 이분은 여기에 생기는 암덩어리니까 엑스레이에서 발견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사기폐암이 이 폐 가장자리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으면 보여요. 그런데 기관지를 따라 생기는 이런 종양은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검사가 있으면 그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그 호흡기 내과처럼 필수 의료를 하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권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뭐 병원을 유지하고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사진에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종양이 있으면 이게 보여요. 여기는 가장자리에 굉장히 큰 종양이 있잖아요.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종기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1기의 암은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이렇게 보이면 무조건 3기 B나 4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저희 병원에 있었던 다 증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의사의 권유를 무조건 검사를 권유한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다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검사를 해봅시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분도 보세요. 엑스레이만 찍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오른쪽에 한 8개 있고, 이거 혹이에요, 이게. 자, 이 왼쪽에도 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양쪽 폐에 한 10몇 개가 이렇게 동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전이성 폐암. 이미 폐암이 다 전이된 거예요. 이원희님 감사합니다. 폐암이 이렇게 전이된 상태에서는 엑스레이 단순 사진을 찍어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단순 엑스레이에서 발견된 폐암은 저희가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미 진행된 상태로 온다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 폐암에 이제 조기 발견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폐암 발생에는요, 경고 증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7가지 저렇게 써놨잖아요. 저거는 폐암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7가지 증상보다, 김나님 감사합니다. 7가지 증상보다 더 중요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침, 호흡곤란, 심목소리, 두통, 폐통증, 연하곤란, 흉부통증 이렇게 써놨잖아요. 7가지 경고하는 증상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모든 폐암 환자에서 초기에, 즉 1기와 2기의 폐암 환자에서는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무증상.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송호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환자분이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병원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안 가죠. 저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제가 병원을 가나요?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최소한 기침이라도 하든지 뭐 가래에 나오든지 가래에 피가 나오든지 숨이 많이 찬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지. 프레시아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호흡기내과를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폐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현미님 감사합니다. 검진을 하실 때, 즉 검진이라는 거는 나한테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체크하는 게 검진이잖아요. 검진을 통해서 내 몸 안에 혹시나 발견될 수 있는 폐암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라는 것이 이제 검진의 중요성이고요. 어쨌든 만약에 폐암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경고 증상이 기침이에요, 기침. 기침은 폐암 환자의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폐암만 기침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천식도 기침하고, 기관지 확장증도 기침을 하고, 감기도 기침을 하고, 상기도 증후군도 기침을 하고,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기침을 하고, 결핵도 기침을 하고, 기침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까지 있듯이 모든 질환은 기침을 합니다. 그런데 기침이 폐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침하는 폐암 환자에서 75%는 기침이 나타나니까 기침이 이거는 제가 기침을 뭐 3, 4일 하는 기침을 폐암 검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침이 2달 이상 간다, 3주 이상 간다 그럴 때는 항상 폐암일지도 모른다는 경고 증상을 갖고 있고요. 또 호흡곤란 이것도 마찬가지죠. 폐암에서만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식, 심장질환 뭐 이런 거에서도 호흡곤란이 나타나기 때문에 김다슬님 감사합니다. 자, 3번째 쉰목소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쉰목소리가 폐암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성대를 침범하는 그 암이 성대 신경을 침범할 때는 목소리가 쉬어요. 근데 목소리가 쉰다고 일반인들은 폐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쉰목소리도 이게 폐암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하님 감사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4번 참 특이해요. 두통, 구토, 메스꺼움. 아니 두통하고 구토가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폐암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두통 나오면 머리 아픈 거고 구토하는데 뇌 쪽의 문제나 아니면 소화기 질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폐암이 이제 뇌로 전이된 경우에는 이런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고 증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뼈 통증, 연하곤란, 흉부통증 이러한 것들이 다 폐암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상을 듣고서 이명님 감사합니다. 증상을 듣고서 이게 어디 무슨 암이다
증상을 듣고서 이렇게 암 환자를 증상으로서 감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폐암에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제 비흡연자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자, 남성 폐암 환자, 남자 폐암 환자의 6분의 1에서 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담배를 안 피는 요즘에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라고 다 흡연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남성인데 나는 담배를 안 펴. 김명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 남성 폐암 환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6분의 1은 저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의 폐암에 걸린다. 네, 참여연님 감사합니다. 여자로 가면 이제 심각해지죠. 여성 폐암은 2분의 1이 비흡연자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폐암 환자의 대부분은 반 이상은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폐암에 진단받았을 때 제일 황당해 하시고 제일 당황스러워 합니다. 원장님, 저는 담배 입에도 대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죠. 20-30년 전보다 여성 폐암 환자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지금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배를 안 피는데 왜 폐암이 걸릴까요? 비흡연 폐암의 주요 원인은 뭘까요? 여기 지금 5가지를 제가 써놨죠. 첫 번째는 간접 흡연이에요. 간접 흡연. 나는 담배를 안 피웠지만 내 주위에 담배 피는 사람과 좀 같이 있는 기간이 오래됐다든지 그럴 때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공공장소,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리는 거는 내가 담배를 핀다는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은 담배를 입에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담배를 핀 걸로 인해서 나는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린다는 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흡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비흡연자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저거죠. 실내 오염.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건 요리할 때 요리할 때 다 뭐 고기 굽고 생선 굽고 막 이런 거에서 연기가 다 그게 미세먼지고 발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요리 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료를 과거에는 석탄도 많이 뗐었고 요즘에는 석탄은 떼는 데가 없지만 이제 바이오매스 연료라고 그래서 저런 연료를 사용해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라돈. 아주 유명한 발암 물질이죠. 라돈. 그리고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 기관지를 그냥 통과해서 폐포를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아주 가는 초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내가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팩터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라돈이 엄청난 발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오드 레이쇼라고 합니다. 이 위험성이 1.82밖에 안 되는데 요리할 때 나오는 흉은요. OR이 그러니까 오드 레이쇼 위험도가 무려 3.6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라돈보다도 우리가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들이 훨씬 더 폐암을 발병을 더 잘 일으킨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고체 연료 같은 거를 쓸 때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고체 연료 같은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영님 감사합니다. 윤영님 감사합니다. 이 비흡연자의 폐암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과 다른 별개의 질환이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특징적으로요. 비흡연자의 폐암은 거의 대부분 아데노시에입니다. 선암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폐암은 크게 소세포 폐암, 아주 세포가 작은 소세포 폐암과 소세포가 아닌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자, 소세포 폐암이 있고 소세포가 아닌 폐암이 있고요.
그럼 여기 소세포가 아닌 비소세포 폐암에는 편평세포 폐암, 선암, 대세포암 이렇게 세 가지로 갈래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배를 안 피는 비흡연자의 폐암에서 대부분은 바로 아데노시제이, 선암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비흡연자에서 폐암은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 돌연변이가 있어요. EGFR이라는 변이가 30% 이상에서 나옵니다. EGFR이. 이 EGFR은 뭐냐면은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세포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연변이 하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특이하게도 폐선암에서는 이런 돌연변이는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된다. 즉 돌연변이가 있어야 예후가 좋다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특히 더 EGFR의 돌연변이는 서양인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즉 동양인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EGFR은.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이 담배를 안 피는데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저렇게 EGFR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여성이 선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미국 여성의 선암은 예후가 매우 안 좋아요. 왜냐? EGFR이라는 돌연변이가 미국 여성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국 여성들한테는 많아요. 그래서 폐의 선암의 치료가 한국 여성이 미국 여성보다 훨씬 더 치료가 잘 됩니다. 이것은 뭐 불행한 일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인의 여성이 폐암의 선암에서 치료가 잘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에게 폐암이 발생하는 5가지 원인 중요해요. 간접흡연, 요리할 때 발생하는 흉, 미세먼지, 라돈, 그리고 폐질환의 병력, 이런 것들이 이제 비흡연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암의 발병 5대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담배를 안 피는데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직업군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특히 더더욱 검진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가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가면 이미 폐암이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 말고요, 저설량 흉부 CT라는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리는 겁니다.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설비 작업하시는 분들, 용접하시는 분들, 또 가게 생선구이 전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고깃집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통경찰관님들 밖에서 계속 이거 매연 마시면서 하시잖아요. 또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가지 마시고 내 증상이 없어도 가서 검진을 하는데 엑스레이만 찍으면 안 돼요. 엑스레이만 찍지 마시고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꼭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건강한 폐를 지키기 위한 7계명, 우리가 뭐 성경에 10계명 이렇게 나와 있듯이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계명. 자, 첫 번째 금연입니다. 금연. 근데 제가 이 금연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반드시라고 써놨어요. 반드시. 반드시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는 조건 없이 무조건. 그렇죠? 반드시라는 뜻은 뭐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조건을 달지 말고 금연하십시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중요합니다. 세 번째, 녹황색 야채를 섭취하는 것. 저기도 뭐 한 달에 한 번 섭취해라 이렇게 안 써놨잖아요. 매일 섭취해라. 자, 네 번째, 유산소 운동만 해라가 아니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라. 그렇죠? 근력 운동만 하는 것 안 된다.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 안 된다. 2개 같이 해라 이거고요. 자, 친구가 참 좋은데 이게 흡연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안 된 말이지만 저 같으면은 아예 담배 피우는 사람 아예 친구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흡연하는 친구를 끊게 하든지 아니면 멀리 하십시오. 자, 지하 공간에서 일하는 건 괜찮은데 환기가 잘 안 된 공간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지하 공간은 이 환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7번째, 매일 자기 전에 숨쉬기 운동을 해라라는 7가지 제가 원칙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 뭐 질문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질문을 받고 오늘의 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하80님, 표적 항암제는 어떤 원인으로 걸리면 유효하게 작용하나요? 혹시 그런 연구가 아직 없나요? 표적 항암제는 여러분 돌연변이를 발견해서 그 돌연변이에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타겟, 저 표적이라는 말이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그 항암제, 고식적인 항암제는 타겟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고 다 죽여요. 근데 표적 항암제는 타겟이 있는 거죠. 그럼 그 타겟을 어떻게 찾았느냐?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서 그 타겟에 맞는 항암제를 연구해서 나온 거죠. 네, 감사합니다, 노영진님. 그래서 그런 연구는 아직 없네요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님, 원장님, 비흡연자의 폐암의 대표적인 게 선암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자,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는 폐암의 병기를 결정하잖아요. 폐암이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이렇게 폐암의 병기를 결정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검사가 바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선암인 경우에도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수술 전에 반드시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필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김민하님, 비흡연자의 폐암은 저설량 흉부시트로 확진이 가능한가요? 네, 좋은 질문이죠. 확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확진은 100%를 우리가 확진이라고 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요 음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확진을 안 해도 90%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의 정답은 확진이 가능한가요에는 아닙니다라고 답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당한 부분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선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윤님, 폐기능 검사로 비흡연 폐암 환자를 진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폐기능 검사로 폐암이나 비흡연 폐암 환자를 진단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시죠. 좋은 질문이신데, 폐기능 검사는 흡연 환자의 폐암이건 비흡연 환자의 폐암이건 폐기능 검사는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폐기능 검사는 그럼 왜 하느냐? 폐기능 검사는 천식을 진단하고요. 특히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고요. 폐섬유화증, 이러한 숨찬거를 진단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검사고 필수적인 검사인데요. 폐암 환자를 진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다만 폐암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암 환자는 수술이라는 것은 폐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폐 일부를 잘라내고 남아있는 폐 기능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폐암 환자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폐암 환자 수술하기 전에는 폐기능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폐암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님, 저설량 흉부 CT는 비흡연자는 몇 년에 한 번 찍나요? 자, 우리 그 호흡기 학회에서 권고하는 거는 흡연자는 40세 이상이 된 흡연자, 특히 그 흡연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저설량 흉부 CT를 찍어보라고 권고를 하고요. 자, 비흡연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그런 가족력이나 뭐 라돈에 노출된다든지 뭐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촬영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거나 지하철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광산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번 비흡연자라도 저산형 부시트를 찍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최민호님 감사합니다. 혜은님, 서남 4기고, 와, 질문 엄청 기네요. 서남 4기고 EGFR 양성으로 1회사 표적항암제로 치료했습니다. 그 1회사라는 거는 이제 1세대 표적항암제입니다. 폐암이 재발했을 때 병원에서 새로운 표적항암제를 쓰기 위해서 또 조직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치료받을 거면 무조건 조직검사를 다시 하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서남이 재발하면 소세포 폐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가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많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문자의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EGFR 양성이 있어서 1회사는 1세대 표적항암제예요. 1세대. 그래서 1회사라는 좋은 약으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절이 잘 되다가 재발을 한 겁니다. 서남이. 4기니까 재발을 잘해요. 재발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니 내가 서남이고 4기인데 병원에서 또 조직검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환자분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의사가 설명을 잘했으면 좋은데 아니 나 폐암 4기고 서남인데 조직검사를 왜 또 해? 그런데 저기 나와 있죠. 새로운 약제를 쓰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조직검사를 하라 말을 했잖아요. 저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1회사는 1세대 표적항암제고요. 1회사를 쓰다가 지금 서남이 재발했잖아요. 이럴 때는 3세대 표적항암제가 있어요. 이걸 써야 되거든요. 3세대 표적항암제가 타그리소가 있고 유한양행의 랑레자가 있어요. 이게 3세대 항암제인데 이 3세대 표적항암제를 재발했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이 3세대 표적항암제가 듣는 유전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세대 표적항암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아야지 타그리소나 랭라자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에서는 이 3세대 아주 좋은 표적항암제가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알기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3세대 항생제를 쓰기 위해 3세대 표적항암제를 쓰기 위해서는 조직을 새롭게 얻어야 돼요. 새롭게 얻은 조직에서 TM이라는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다시 하자고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표적항암제, 제3세대 표적항암제를 쓰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 제3세대 표적항암제가 듣는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비흡연자의 폐암이 이미재님, 저설형 BCT를 찍어도 폐암을 조기 발견 못할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설형 BCT를 찍어도 폐암을 조기에 발견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설형 BCT의 한계예요. 그런데 저설형 BCT를 찍어서 저렇게 조기 폐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 100명 중에서 10명은 발견 못해요. 한 10% 되죠. 일단 저설형 BCT가 바꿔 말하면 저설형 BCT를 찍어서 100%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 빨리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설형 BCT이기 때문에 찍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네, 이화전님.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 2가지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하자님, 비흡연자의 폐암이 증가한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비흡연자의 폐암의 예후는 어떤가요? 네. 비흡연자의 폐암의 예후는 흡연자 폐암의 예후보다 상당히 더 좋고요. 예후가 좋다는 거는 사실은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그 치료가 잘 된다는 건데 기본 전제는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돼요. 서남일 때. 아까 말씀드린 EGFR이나 ALK, ALK나 ROS, 로스나 이런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거기에 듣는 약들이 개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이고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님, 흡연자의 폐암 중 대표적인 폐암은 어떤 암인가요?
좋은 질문이시죠?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의 폐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폐암은 어떤 암인가?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소세포 폐암입니다.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폐암을 나눌 때. 근데 이 소세포 폐암은 흡연과 95%의 관련성이 있는 대표적인 폐암이고요. 소세포 폐암은 예후가 가장 안 좋은 폐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흡연을 할 때 걸리는 소세포 폐암은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예후도 안 좋으니까 담배는 무조건 끊는 것이 여러분들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님 너무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때 50분 동안 비흡연자의 폐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또 열강을 했습니다. 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이 폐암에 걸렸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나는 폐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저산량 흡연시티 촬영을 하셔서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폐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라이브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